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26살, 꽃다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과일 도매업을 하던 집안의 첫째 며느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성실함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면 성실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아버님을 도와 일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를 보니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이해됐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바닥부터 천검을 시장에 큰손으로 불렸어요. 성실함 하나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학도 가지 않고 과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저도 시아버지의 일을 돕다 보니 아버님과 붙어있을 시간이 많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했지만 제대로 된 칭찬 한번 해준 적 없을 정도의 순도 100% 경상도 남자였어요. 하지만 깊은 속적은 느껴졌었죠. 저도 긴 시간을 과일 도매업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과일가게 첫째 며느리라 불리며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땐가요? 도련님이 결혼해서 동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의 동서와 저와의 차별은 시작되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잘나가는 변호사인 동서는 첫 느낌부터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똑부러지는 여성이었고 제가 가지지 못한 면을 가진 동서의 모습에 여자로서 부럽기도 했어요. 무던했던 아버님과는 달리 어머님은 우리 집에도 똑똑한 변호사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둘째는 바쁘니까 바깥일 한다고 바쁜데 사소한 집안일까지 신경 쓸 수 있냐며 항상 동서를 먼저 배려하는 거였어요. 자연스레 그 사소한 일들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뭐 현실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저보다는 잘나가는 변호사 며느리가 예뻐 보일 수 있는 거죠. 동서는 집안 행사에 어머님 말씀대로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명절까지도 정신적 휴식이 필요하다며 매년 해외여행을 가곤 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게 된 동서에게 손윗 동서로서 정말 참다 한마디 했어요. 동서, 아무리 바빠도 시댁 행사엔 한 번씩이라도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서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형님,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어떡해요. 형님이 바깥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리고 매번 제가 돈 보내드리잖아요.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서 얼마 전 아버님 생신날 바쁘다고 안 오더니 집에 있었다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셨는데. 밖에서 일하다 보니 피곤해서 그런 건데 왜 형님이 어머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키세요. 말한 제가 오히려 민망해질 정도로 당당한 태도에 저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옆에서 보시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듯 저를 혼내셨는데, 첫째야, 넌 왜 밖에서 일한다고 바쁜 사람한테 잔소리니? 네가 둘째만큼 용돈을 주기를 하니 뭘 하니? 시어미인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러니? 시부모님 모시면서 가게 일부터 집안일까지 다 해도 그저 용돈 잘 주는 변호사 며느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섭섭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시어머니나 동서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어느새 가족이 된 지 한 세월이 흘렀을 무렵 동서와 저는 한번 크게 충돌하게 되었어요. 고3이었던 우리 아들이 대입에 실패해서 재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 승우야 이번에 대학 떨어졌다며. 재수해야겠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아버지처럼 과일 장사 물려받을 수는 없잖니. 잠깐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동서였고 거실에 있던 남편도 저 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형님, 저는 그냥 승우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노릇이었는데 시아버지와 제 남편의 인생을 담은 가업이 그저 공부 안 하면 해야 하는 일로 취급하는 동서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보자 하니 진짜 너무하네. 동서한테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일로 보였어? 아무리 동서가 변호사시기나 한다지만 이러는 건 아니지.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본인 남편과 아들을 욕보이는 둘째에게 한 소리 하셨는데요. 둘째야, 이번엔 네가 좀 심했다. 네 형님한테 사과하렴. 참나,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왜 사과를 해요?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네. 저 앞으로 이 집에 안 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집에서 떠난 동서는 그 이후 정말 집에 오는 일이 없었고 도련님도 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심지어는 동서는 시어머니 장례식까지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어느새 동서에 대한 기억은 잊혀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시아버지께서도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이 심해지셨어요. 몸져 누우시고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강경하게만 보이던 시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5년간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던 동서가 도련님과 함께 집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사과하고 시아버지께 사과하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던 사람이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드나들면서 시아버지를 챙겼어요. 아버님 간호에 지친 저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동서의 바뀐 듯한 모습에 지난날 쌓였던 앙금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몸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조문객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잘 살아오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도련님 부부가 저희를 불러놓고 이야기할 게 있다며 서류봉투를 내밀더군요. 아주버님, 사실 아버님께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유언장을 저에게 남기셨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있던 아버님의 유언장을 가지고 등장한 동서는 아버님께서 변호사인 본인에게 유언장 공증을 맡겨주셨다고 말했어요. 아버님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30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온 저희가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유언장의 내용은 정말 저희 부부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버님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가게만 저희 이름으로 남겨주셨고 나머지 부동산이나 건물들은 모두 둘째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죠.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30년 동안 모시고 산 우리 부부가 아닌 집에도 잘 오지 않던 둘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했다는 사실에 남편도 말을 잃었고 동서는 아버님의 뜻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과일 파는 형님네 부부보다 변호사인 저희 부부를 더 신뢰하셨나 보네요. 아버님 사인 도장까지 공증받은 유언장이니 지금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언장에는 아버님의 친필 사인과 도장까지 있어서 완벽히 아버님 유언장이 맞았고 재산 상속 못 받은 걸 떠나서 30년 세월 시부모 모신 것보다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간 집을 드나들며 했던 효도가 더 대단했던 건가요? 저희 부부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사실에 아버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솔직히 정말 미웠습니다. 남편도 아버지의 속마음에 대해 알게 되면서 충격이 큰 것처럼 보였어요. 이후 남편은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환자여서 소송까지 가면 유산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제안해봤지만 유언장 보지 않았냐며 어떻게 됐든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는데 그걸 어쩌겠냐고 유산에 대해 더는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에게도 상처였겠죠. 정말 속이 답답한 노릇이었지만 남편의 뜻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상심한 남편과 시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며 집에서 시아버지의 흔적을 지워갈 때쯤 시아버님의 변호사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관련해서 유언을 남겼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 동서가 들고 온 유언장을 본 저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님은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본인을 부르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유언장의 내용은 동서가 가지고 왔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아버님은 본인이 언제 정신이 없어질지 모르니 미리 유언장을 써두고 싶다며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최근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부쩍 찾아와 재산 이야기 한다며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더니 죽을 때가 되니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고 화를 많이 내셨다고 했는데요. 둘째가 영악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유언장을 써야겠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시아버지가 저에게 남겼다는 편지 한 통을 주셨어요. 애기야, 시합이다. 일 많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내가 경상도 남자가 되다 보니 며느리한테 살갑게 굴지 못한 거 참 미안하구나. 너한테 참 고맙고 마음 한켠이 짠했다. 네 시어미가 둘째랑 너 차별할 때 그냥 여자들 일이려니 했는데 내가 나서서 도와주지 못한 것도 이렇게 죽을 때가 되니 후회가 막심하구나. 네가 우리한테 한 30년간의 수고에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너희 앞으로 모든 재산을 남길 테니 앞으로는 너희 부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렴. 시아비가. 정말 그렇게 무뚝뚝하던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에도 불구하고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본 저는 정말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30년 결혼 생활을 한 번에 인정받고 보상까지 받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한순간이라도 시아버지가 미웠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잘 살아나야겠다는 생각과 남편과 이 일을 정말 잘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동서와 서방님이 가지고 온 유언장에 대해 얘기 드렸더니 시아버지의 유언장은 이것만이 유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동서가 들고 온 유언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인 동서가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스스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 유언장까지 위조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평소 점잖은 성격의 남편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눈길 한번 안 주다 아버님 유언장까지 장난질 친 동생 부부에게 30년간 함께 산 저도 처음 볼 정도로 분노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당장 집으로 불렀습니다. 재산 상속받았다고 기분낸 건가요? 새로 뽑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동생 부부 앞에 남편은 실제 유언장을 내놓았죠. 아버님이 써두신 진짜 유언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두 인간은 서류 봉투를 꺼내서 읽어보던 눈빛이 떨리더라고요. 재수씨,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아버지가 당신한테 유언장을 남겼다면서. 그런데 왜 여기 유언장이 또 있는 건지 말해보라고. 상황을 알아차린 도련님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전부 이 여자가 꾸민 짓이야. 나는 그냥 따랐을 뿐이라고. 뭐라고? 당신이 아주버님 순진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갈 거라고 했잖아. 정말 어처구니 없이 둘은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소리 지르면서 도련님의 얼굴을 그대로 때려버렸어요. 너 같은 새끼가 내 동생이라는 게 부끄럽다. 너는 내가 재산 욕심이나 낼 사람으로 보였냐? 그래서 선수 쳐서 그렇게 재산 다 가져가고 싶었어? 너 같은 동생 따위 필요 없으니 앞으로 연락도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재수씨 너 어머님이 변호사 며느리라고 우냐우냐 하니까 다 네 세상 같았지? 어머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으니 재산이 탐났어? 너 변호사니까 더 잘 알겠네. 아버지 명의 도용해서 사문서 위조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꺼져!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둘 다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우리 가족이지 않냐며 가족끼리 이러면 되겠냐고 묻더군요. 아주버님, 형님 번갈아 가면서 부르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가족 운운하는 그 모습이 하도 기가 차서 우리가 가족이었나? 언제 동서가 우리랑 가족이었어? 우리를 가족 취급이나 해줬어? 공부 못하면 하는 일이 이 일이라 하지 않았나? 한 집안 가업도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그따위를 쓰는 이 꼴이지. 너는 선을 넘었어. 적당히 했어야지. 그냥 가. 그렇게도 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던 동서가 울고 불며 무릎 꿇고 비는 꼴이라니. 정말 인과응보다 싶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의 유언장에 손댄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죠. 아버님 유언장을 담당했던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탓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하는 아주 꼴불견인 모습을 보였다더라고요. 판결이 났어요. 너무 악의적인 방법으로 유산을 위해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동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금은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렇게 꼴불견으로 싸우더니 결국 둘은 이혼했는데 도련님은 아직도 남편한테 전화와서 조금만 도와달라면 부탁한다고도 하네요. 정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시아버지 유언장에까지 손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시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많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아버님, 남편도 손주도 잘 돌볼게요. 편히 쉬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